친정아버지 빈소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전화로 말했죠. 가난한 집 장례식까지 가야 하냐? 창피해서. 남편은 50분 있다 회식 간다며 가버렸고요.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12년간 제가 뭐였는지를요. 그리고 3일 후 저는 이혼 신고서를 꺼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 남을 이야기 은빛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 마음에 오래 남을 한 편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살 박서연이에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27년 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그날의 일이에요.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제 인생 최고의 전환점이었던 그날이죠. 27년 전 겨울, 저는 38살이었어요. 결혼한 지 12년째 되던 해였죠. 그해 12월,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어요. 아버지는 평소 건강하셨는데 그날 아침 조깅을 하시다가 쓰러지셨죠.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결국 그날 저녁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제가 25살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저의 유일한 혈육이었거든요. 아버지는 평생 저 하나만 바라보고 사셨어요. 외동딸인 저를 대학까지 보내시고 결혼까지 시켜주셨죠.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가정이었어요. 장례식장은 작은 병원 지하 빈소였어요. 초라했죠. 조문객도 많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평생 조용히 사셨거든요. 친구도 많지 않으셨고 사업을 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성실하게 월급 받으며 살아오신 평범한 직장인이셨죠. 저는 상주로 앉아서 아버지를 떠나보내야 했어요. 그런데 제 옆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남편 민우가 없었거든요.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없었죠. 장례식 당일 아침 저는 시댁에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오늘 아버지 발인이에요. 10시까지 와주세요. 시어머니 옥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죠. 서연아, 어머니 오늘 성당 모임 있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쪽 집 장례식까지 가야 하나 싶어. 우리 체면도 있는데 그런 작은 병원 빈소에 가면 창피하잖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12년 동안 며느리로 살면서 온갖 굳은 일을 다 했는데 친정아버지 장례식에도 와주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어머니, 그래도 제 아버지인데요. 아이고, 서연아. 우리도 바쁜 사람들이야. 민우도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 있대. 그리고 시윤이도 약속 있고. 우리가 다 거기 가 있으면 누가 집 지키냐? 시어머니는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멍하니 휴대폰을 들고 있었죠.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에게도 전화했어요. 여보, 제발 와줘.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미안해, 서연아. 나 오늘 정말 중요한 회식이 있어. 부장님이 꼭 오라고 하셔서 30분 정도만 얼굴 비치고 올게. 알았지? 30분이요. 제 아버지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30분만 시간을 내겠다는 거였어요. 12년 동안 명절 때마다 아버지가 사위한테 용돈 봉투 챙겨주셨는데 그 사위가 고작 30분이라는 시간만 내주겠다는 거였죠. 오전 11시쯤 민우가 왔어요. 정장을 입고 왔는데 표정이 굉장히 불편해 보였어요. 빈소에 들어서자마자 시계를 보더니 저한테 속삭였죠. 서연아, 나 12시까지는 나가야 돼. 알지?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형식적으로 절을 하고 구석에 앉아서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조문객들이 오셔도 일어나지도 않았죠. 그리고 정확히 11시 50분, 그가 일어섰어요. 서연아, 나 가봐야겠어. 미안해.
여보, 아직 발인도 안 했는데. 에이, 파리는 오후에 하잖아. 내가 그때까지 있을 수는 없어. 회사 일이 중요하다니까. 그는 그렇게 가버렸어요. 딱 50분을 있었죠. 제 아버지의 마지막을 배웅하는데 50분이요. 오후 2시 발인 시간이 됐어요. 관을 운구차에 싣는 순간 저는 혼자였어요. 상주가 저 혼자였죠. 친척들도 많지 않았고 아버지 친구분들 몇 분만 와주셨어요. 영구차를 따라가는 차 안에서 저는 혼자 울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시집을 잘못 가서 아버지 마지막 길도 제대로 배웅해드리지 못했어요. 화장장에서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납골당에 모시고 나니 저녁 7시가 됐어요. 저는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상복을 입은 채로 택시를 타고 시댁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집에 도착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이게 진짜 시작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이 함께 치킨을 먹으며 TV를 보고 있었죠. 엄마, 이거 진짜 웃겨요. 시누이 시윤이가 배를 잡고 웃고 있었어요.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상복을 입은 채로 현관에 서 있었고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왔어? 서연아, 밥은 차려놨냐? 우리 저녁 때 대충 치킨으로 때웠는데 김치랑 찌개가 없네. 저는 그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제가 친정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온 날 그들은 치킨을 먹으며 예능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게 밥을 차리라고 했죠. 시누이가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언니, 왜 그렇게 우울한 표정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세상이 멈추는 건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먹고 살아야죠. 남편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서 TV만 보고 있었어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죠. 저는 그날 정확히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나는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구나. 그냥 가정부구나. 12년이요. 12년 동안 저는 뭐였을까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어머니 아침상 차리고 남편 출근 준비시키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저녁 차리고 설거지하고 명절 때는 혼자 음식 준비하고 제사 지낼 때도 혼자 북어 불리고 나물 무치고 그렇게 12년을 살았는데 제 친정아버지 장례식에는 단 한 명도 오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상복을 입은 채로 부엌으로 걸어갔어요. 싱크대에 설거지가 쌓여 있었죠. 치킨 먹고 난 뒤 접시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서연아, 뭐해? 얼른 설거지하고 밥 좀 해. 우리 내일 아침 뭐 먹을 건데?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시어머니가 제 눈빛을 보고 잠깐 당황하는 것 같았지만 곧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왜 그래? 표정이 왜 그래? 아버지 돌아가신 거 우리가 어떻게 해? 슬프겠지만 그래도 살아야지. 우리도 다 먹고 살아야 하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설거지를 시작했죠. 찬물에 손을 담그는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소리내서 울지는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작은 방에 혼자 누워 있었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죠. 저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끝이다. 정말 끝이야. 27년 전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 집을 나가야겠다고. 이 사람들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그리고 3일 후 저는 실행에 옮겼죠. 여러분, 그게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날 밤에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요. 그때 포기했다면, 그때 참았다면 저는 지금도 그 집에서 가정부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 장례식 다음 날부터 저는 평소처럼 생활해야 했어요.
슬픔을 사귈 시간도 없었죠. 여러분, 상실의 아픔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아시죠? 특히 부모님을 잃는다는 건 정말 큰 상처예요. 그런데 저는 그 상처를 돌볼 시간조차 없었어요. 아침 5시 30분 알람이 울렸어요. 저는 자동으로 일어났죠. 12년간의 습관이었거든요.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갔어요. 시어머니 아침상을 차려야 했으니까요. 밥을 짓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김치를 담고 나물을 무쳤어요. 시어머니는 아침상이 풍성해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반찬이 5가지는 되어야 한다고 했죠. 7시 정각 시어머니가 식탁에 앉으셨어요. 서연아, 이 된장찌개 간이 왜 이래? 어제보다 싱겁네. 죄송해요, 어머니. 다시 끓일까요? 에이, 됐어. 그냥 먹을게. 그런데 서연아, 너 표정 왜 그래? 아직도 아버지 생각하냐? 돌아가신 분 생각해봤자 소용없어. 빨리 잊어버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죠. 아니, 밥을 먹는 척 했어요.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와이셔츠를 다려놨고 구두도 닦아놨어요. 남편은 넥타이를 매면서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서연아, 오늘 저녁은 집에서 먹을게. 된장찌개 말고 김치찌개 해줘.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좀 평소대로 생활해. 맨날 우울한 표정 짓지 말고. 보는 사람이 불편하잖아. 평소대로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평소대로 생활하라고요. 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12년 동안 제 남편이었나? 오전 내내 집안일을 했어요.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하고 화장실을 닦고 이불을 털었죠. 시누이 시윤이가 점심때쯤 집에 왔어요. 시윤이는 결혼 전이었고 친정집을 드나들면서 살았어요. 엄마, 저 왔어요. 시윤이는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냉장고를 열었어요. 언니, 점심 뭐 있어요? 저 배고파요. 시윤아, 라면 끓여줄까? 라면요? 언니, 제대로 된 밥 좀 차려줘요. 저 오늘 학원에서 힘들었다고요. 시윤이는 35살이었지만 아직도 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자격증 공부를 한다고 했지만 사실 집에서 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시어머니가 용돈도 주고 카드도 써주고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 가서 밥을 차렸어요. 시윤이는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언니, 빨리 안 나와요? 저 진짜 배고프다니까요. 지금 나갈게. 식탁에 밥과 반찬을 차려놓자 시윤이가 자리에 앉았어요. 한 숟가락 먹더니 인상을 찌푸렸죠. 언니, 이 김치 시원하지가 않네. 김치 새로 담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주말에 담글게. 그리고 언니는 안 먹어요? 맨날 같이 먹으면 제가 불편하잖아요. 언니는 저 먹고 나서 드세요. 여러분, 저는 그 집에서 식구들과 함께 밥을 먹어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같이 먹으면 식사를 제대로 못한다고 했고, 남편은 제가 옆에 있으면 불편하다고 했죠. 시윤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부엌 한쪽에 서서 식구들이 밥 먹는 걸 지켜봤어요. 12년 동안 그렇게 살았죠. 밥을 차리고 식구들이 먹는 걸 서서 지켜보고 다 먹고 나면 설거지를 하고 그 다음에 혼자 남은 밥을 먹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아버지 산소에 다녀왔어요. 혼자요. 납골당에 모신 아버지 앞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아버지,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너무 힘들어요. 대답은 없었죠. 하지만 아버지의 사진이 따뜻하게 저를 보고 계셨어요. 저는 그 앞에서 결심했어요. 아버지, 제가 용기를 낼게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을게요. 집으로 돌아오니 저녁 6시였어요.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죠. 어디 갔다 와? 서연아, 저녁은 준비했냐? 민우가 곧 들어온대. 지금 준비할게요, 어머니. 아이고, 네가 어딜 갔다 왔길래? 저녁 준비도 안 해놨어? 며느리가 이래서 되겠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부엌으로 갔어요. 김치찌개를 끓이고 생선을 구웠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메뉴였죠. 남편이 7시쯤 들어왔어요. 식탁에 앉더니 한마디 했어요. 오늘 회사에서 정말 힘들었어. 서연아, 맥주 좀 가져와. 저는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서 남편에게 드렸어요. 남편은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죠. 근데 서연아, 너 요즘 집안일 대충 하는 거 아냐? 이 김치찌개 간이 왜 이래? 미안해요. 미안하면 뭐해? 제대로 해야지. 나 회사에서 일하느라 얼마나 힘든데 집에 와서까지 이런 밥을 먹어야 해? 시어머니가 거들었어요. 서연아, 민우 말이 맞아? 요즘 네가 집안일을 소홀히 하는 것 같더라.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우리한테까지 피해를 주면 안 되지? 피해요. 제가 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었던 거예요. 1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부터 밤까지 집안일을 하고 한 번도 불평한 적 없이 살았는데 이틀 동안 표정이 어두웠다고 피해를 준다는 거였어요. 저녁을 차리고 식구들이 먹는 걸 지켜보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리고 혼자 남은 밥을 먹었죠. 김치찌개가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눈물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작은 방에 누워서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죠. 저는 생각했어요. 이건 삶이 아니야. 이건 그냥 견디는 거야. 12년이요. 12년 동안 저는 견디며 살았던 거예요. 사랑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착한 며느리가 되고 싶어서.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했죠. 다음 날 아침도 똑같았어요. 5시 30분에 일어나서 밥을 짓고 7시에 시어머니 아침상을 차리고 남편 출근 준비를 시키고. 그런데 그날 뭔가 달랐어요.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거지?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인가? 대답은 명확했어요. 아니었죠. 전혀 아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이 결혼을 끝내야 한다고. 여러분, 그 결심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27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결심을 후회하지 않아요. 사흘째 되던 날 저는 행동에 옮겼어요. 아침 일찍 동사무소에 가서 이혼 신고서를 떼어왔죠. 집으로 돌아와서 제 이름을 또박또박 썼어요. 손이 떨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녁 때 가족들이 모두 모였을 때 저는 이혼 신고서를 식탁 위에 올려놨어요. 이혼하고 싶어요.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웃음을 터뜨렸죠. 뭐? 이혼? 너가? 그 웃음 속에는 조롱이 가득했어요. 저를 얕잡아 보는 그 표정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그 표정 덕분에 저는 더 확신했어요. 제 결정이 옳았다는 걸요. 여러분, 이혼 신고서를 식탁에 올려놓은 그 순간을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했죠. 시어머니, 남편, 시누이, 세 사람이 저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뭐? 이혼? 박서연,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시어머니는 제 이름을 함부로 불렀어요. 12년 동안 한 번도 며느리라고 불러주신 적이 없었죠. 항상 야, 너 아니면 이름을 막 불렀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는 말이에요. 이혼하고 싶어요. 남편 민우가 신고서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는 비웃듯이 웃었죠. 서연아, 너 아버지 돌아가셔서 정신이 나간 거야? 갑자기 무슨 이혼 타령이야? 정신 멀쩡해요.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시누이 시윤이가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언니, 진짜 웃기네. 언니가 이혼하면 어디 가서 살 건데? 언니 집도 없잖아. 맞아요. 저는 가진 게 없었어요. 결혼할 때 가져온 전세금도 이미 다 썼고 통장에 돈도 별로 없었죠. 시댁에서 살림하면서 제 돈을 모을 기회가 없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생활비를 쥐고 계셨고 저는 그 돈으로 장을 보고 집안일을 했을 뿐이에요. 시어머니가 소파에 등을 기대며 말했어요. 서연아, 어머니가 솔직히 말해줄게. 너 나가봤자 갈 데 없어. 친정아버지도 돌아가셨고, 너 혼자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 나이도 이제 38인데, 재취업도 안 되고, 재혼도 힘들 거야.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알아서 해? 박서연, 너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구나. 요즘 세상에 나이 먹은 이혼녀를 누가 거들떠보겠어? 차라리 여기서 잘 살아. 밥이나 잘 차리고 집안일이나 제대로 하고 살면 돼. 뭐가 불만이야?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제 친정아버지 장례식에 한 명도 안 오셨잖아요. 그게 불만이에요. 아이고, 그게 그렇게 큰일이야? 우리도 바빴다니까. 세상이 너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아? 남편이 신고서를 식탁에 던지며 말했어요. 서연아, 솔직히 말할게. 너 나가면 나는 상관없어. 어차피 너랑 사는 게 편한 것도 아니었고. 근데 너는 너 혼자 살 수 있어? 일자리도 없고 돈도 없고 집도 없는데.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그래요. 저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더 이상 여기서 살 수는 없어요. 시누이가 킥킥 웃으며 말했어요. 언니, 진짜 용감하다. 근데 있잖아요. 언니 나이에 무슨 재혼이야? 남자들은 젊은 여자 좋아한다고요. 언니 같은 사람은 평생 혼자 늙을 거예요. 그 말들이 하나도 안 아팠다면 거짓말이에요. 저도 두려웠거든요. 정말로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나이 들어서 외롭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이대로 사는 것보다는 혼자 사는 게 나았어요. 아니, 확실히 나을 거라고 믿었죠. 그래도 이혼할 거예요. 도장 찍어주세요. 남편이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하, 알았어. 네 고집대로 해. 근데 서연아, 확실히 해두자. 너 나가면 위자료 같은 거 기대하지 마. 이혼 사유도 네가 나가고 싶다는 거잖아. 재산 분할도 없어. 우리 집에 네 이름으로 된 재산 하나도 없으니까. 맞는 말이었어요. 12년 동안 살았지만 제 이름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었죠. 집도 시어머니 명의였고 차도 남편 명의였어요. 통장도 남편 이름이었고요. 상관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가져갈게요. 시어머니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그럼 당장 나가? 근데 서연아, 너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어. 다시 들어오겠다고 해도 우리는 절대 안 받아줄 거야. 돌아올 생각 없어요. 남편이 인장함에서 도장을 꺼내더니 이혼 신고서에 팍팍 찍었어요. 마치 귀찮은 일을 빨리 끝내버리고 싶다는 듯이요. 자, 찍었어. 이제 만족해. 저도 제 도장을 꺼내서 찍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똑바로 찍었죠. 12년 결혼 생활의 끝이었어요. 내일 동사무소 가서 접수할게요. 맘대로 해. 시누이가 킬킬거리며 말했어요. 언니, 진짜 불쌍하다. 아무것도 없이 나가는 거잖아. 언니 나중에 어떻게 사는지 진짜 궁금한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일어나서 방으로 갔죠.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옷가지 몇 벌, 신발 2켤레, 화장품 조금. 제 짐은 캐리어 하나에 다 들어갔어요. 12년을 살았는데 제 것은 그게 전부였죠. 짐을 싸는 동안 시댁 식구들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저는 캐리어를 끌고 방문을 열었어요. 거실로 나가자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벌써 나가? 그래, 잘 가.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 남편은 TV만 보고 있었어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죠. 신우이는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요. 저는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뒤돌아봤죠. 12년을 살았던 집이었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제 집이라고 느껴본 적은 없었죠.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그렇게 인사하고 문을 닫았어요. 시어머니의 코웃음 치는 소리가 마지막으로 들렸죠. 밖으로 나오니 저녁 7시였어요. 11월 초겨울, 바람이 차가웠어요. 저는 캐리어를 끌고 골목을 걸어 나갔죠.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고, 당장 오늘 밤 잘 곳도 없었어요. 통장에 있는 돈은 200만 원 정도였죠. 하지만 동시에 뭔가 후련했어요.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죠.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지 않아도 됐어요. 저는 근처 고시원을 찾아갔어요. 한 달에 40만 원짜리 작은 방이었죠. 창문도 제대로 없는 좁은 방이었지만 그 방이 제게는 자유였어요. 짐을 풀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죠.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삶을 살아보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날 밤 몰랐던 게 있었어요. 다음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선물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사실 잠을 제대로 못 잤죠. 좁은 고시원 침대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새벽이 됐거든요. 이제 어떻게 살지? 일자리부터 찾아야 하나? 당장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하지만 일단 급한 게 있었어요. 동사무소에 가서 이혼 신고서를 접수해야 했죠. 아침 9시에 동사무소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갔어요. 이혼 신고 접수하려고요. 직원분이 서류를 받아보시더니 도장 확인을 하고 접수해 주셨어요. 네, 접수됐습니다. 양측 모두 도장 찍으셨네요. 처리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사무소를 나서는데 가슴이 답답하면서도 후련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12년 결혼 생활이 서류 한 장으로 끝나는구나. 저는 아버지 산소에 가려고 버스를 탔어요.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아버지, 저 이혼했어요. 잘한 거 맞죠? 버스에서 내려서 납골당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죠. 고급 세단이 천천히 제 옆으로 다가오더니 멈춰섰어요. 검은색 벤츠 S클래스였어요. 번호판을 보니 사업용 차량이 아니라 개인 차량이었죠. 저는 잠깐 멈춰섰어요. 누구지? 혹시 민우가 따라온 건가? 그런데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50대 초반쯤 돼 보였죠. 손에는 고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혹시 박서연 여사님이십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이름을 어떻게 알지? 네, 그런데 누구세요? 그분은 명함을 꺼내서 제게 건넸어요. 전 법무법인 정도의 이종현 변호사입니다. 고 박종철 회장님의 유언 집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종철, 제 아버지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회장님이라고요? 저희 아버지를 회장님이라고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시간이 되시면 잠깐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영문을 몰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았지만 아버지와 관련된 일이라면 들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변호사님은 차 뒷좌석 문을 열어주셨어요. 차에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차에 탔어요. 안은 정말 고급스러웠어요. 가죽 시트에서 새 차 냄새가 났죠. 변호사님도 반대쪽에 타셨어요.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박 회장님께서 돌아가셔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회장님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변호사님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박서연 여사님. 혹시 아버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고 계셨습니까? 네, 무역회사에 다니셨어요. 평범한 회사원이셨죠? 변호사님이 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예, 박종철 회장님은 한진종합개발이라는 부동산 개발회사의 대표이사셨습니다. 그리고 강남 일대에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셨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아버지가 회사 대표였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평생 월급쟁이로 사셨어요. 회사 대표라니. 변호사님은 파일을 펼쳤어요. 서류들이 빼곡했죠. 이것이 회장님 명의로 된 부동산 목록입니다. 강남역 인근 오피스 빌딩 17채, 압구정동 토지 8필지, 그 외 상가 건물 12채입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보는데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이게 정말이에요? 네, 모두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된 내용입니다. 총 자산 가치는 감정평가 결과 약 9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9천억이요. 그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아버지는 저한테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변호사님이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이것이 회장님께서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여기에 그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봉투를 열자 아버지의 손글씨로 쓰인 편지가 나왔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죠. 서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미안하다, 딸아. 평생 거짓말을 하고 살았구나. 아버지는 너를 정말 사랑했단다. 그래서 네가 돈 때문에 결혼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지. 그래서 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처럼 살았어. 검소하게 살면서 너를 키웠고 네가 순수하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를 기다렸단다. 이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네 거야. 평생 모은 재산을 너에게 물려줄게. 이제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만약 네가 결혼 생활이 행복하다면 이 재산으로 더 행복하게 살면 돼. 하지만 만약 힘들다면 이 재산으로 자유를 찾아라. 아버지는 항상 네 편이란다. 사랑한다, 내 딸.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는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시댁에서 힘들게 사는 걸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두신 거였죠. 아버지,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변호사님이 조용히 기다려 주셨죠. 회장님께서는 3년 전부터 유언장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사님이 힘든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시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가끔 여사님 집 근처를 지나가시면서 보셨다고 합니다. 여사님이 장 보러 가시는 모습, 혼자 버스를 타시는 모습, 회장님께서는 참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멀리서요. 제가 힘들어하는 걸 보셨지만 함부로 개입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리고 이것이 상속 서류입니다. 모든 재산은 외동딸 박서연 여사님께 상속됩니다. 상속세는 이미 납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서류 뭉치를 제게 건네주셨어요. 여사님, 이제 회장님의 모든 재산은 여사님 것입니다. 빌딩 17채, 토지 8필지, 상가 12채, 그리고 회사 주식 전부입니다. 저는 멍하니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200만 원밖에 없는 고시원 거주자였는데 오늘 갑자기 9천억 원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사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더요? 회장님께서 특별히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딸이 원한다면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한진종합개발은 전문 경영인이 운영하고 있지만 여사님이 원하신다면 언제든 대표이사직을 맡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이게 꿈인가 싶었죠. 이게 정말인가요? 네, 모두 사실입니다. 내일 회사로 오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명함에 주소와 연락처가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또 다른 명함을 주셨어요. 저는 차에서 내렸어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변호사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여사님, 괜찮으십니까?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네, 괜찮습니다. 그저 믿기지가 않아서요. 천천히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내일 회사에서 뵙겠습니다. 벤츠가 떠나는 걸 보면서 저는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어요.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고 아버지의 편지가 가슴에 와 닿았죠. 그때 문득 생각났어요. 시댁 식구들. 그들은 이 사실을 알까? 아니에요. 그들은 몰랐죠. 저를 가난한 집 딸이라고 무시했던 그들은 제가 9천억 원의 상속자가 됐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거구나. 어제까지 바닥이었던 제가 오늘은 정상에 서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들에게 보여줄 차례야. 낙골당에 도착했어요. 아버지의 영정 앞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죠.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감사함 때문이었어요. 아버지, 이게 정말이에요? 제가 꿈을 꾸는 건가요? 아버지의 사진이 따뜻하게 미소 짓고 계셨어요. 저는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꺼내서 읽었어요. 몇 번을 읽어도 눈물이 났죠. 아버지는 모든 걸 계획하셨던 거예요. 제가 순수하게 사랑해서 결혼하기를 바라셨고, 만약 그 결혼이 불행하다면 언제든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재산을 남겨주신 거였어요. 저는 낙골당을 나와서 변호사님이 주신 명함을 다시 봤어요. 강남 한복판이었죠. 저는 지하철을 타고 그곳으로 향했어요.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테헤란로에 도착했어요. 큰 길가에 우뚝 선 빌딩이 보였죠. 한진 빌딩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20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죠. 저게 우리 아버지 빌딩이라고? 저는 로비로 들어갔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짝반짝 빛났고 중앙에는 큰 분수대가 있었어요. 안내 데스크에 직원이 앉아 계셨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한진종합개발 사무실이 어디 있나요? 15층입니다. 저쪽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이 열리자 HANJIN 디벨로프먼트라는 로고가 보였어요. 유리문 안쪽으로 넓은 사무실이 펼쳐져 있었죠.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젊은 여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저는 박서연인데요. 이종현 변호사님을 만나러 왔어요. 아, 박서연 여사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직원은 급히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곧 이종현 변호사님이 나오셨죠. 여사님, 오셨군요. 이쪽으로 오시죠. 변호사님은 저를 회의실로 안내하셨어요. 큰 회의 테이블이 있었고 창문 밖으로 강남 전경이 한눈에 보였어요. 여사님, 어제 많이 놀라셨죠? 네.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그럴 겁니다. 하지만 모두 사실입니다. 이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은 노트북을 열어서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박종철 회장님은 30년 전에 한진종합개발을 설립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동산 중개업으로 시작하셨죠. 하지만 강남 개발붐을 타고 토지를 매입하셨고 그 토지 위에 빌딩을 지으셨습니다. 화면에 빌딩 사진들이 나왔어요. 하나하나 보는데 놀라웠죠. 현재 소유하고 계신 빌딩은 총 17채입니다. 강남역 인근 8채, 역삼동 5채, 설릉역 인근 4채입니다. 모두 임대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연간 임대료 수입만 약 350억 원입니다. 350억이요.
1년에요.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압구정동에 소유하신 토지는 현재 재개발 예정 지역입니다. 개발이 완료되면 가치가 3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지금 제 통장에는 어제 이미 긴급 생활비로 5억 원을 입금해드렸습니다. 여사님 명의 통장으로요. 저는 깜짝 놀라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뱅킹 앱을 켰더니 정말로 잔액이 5억 원이 넘어 있었어요. 이건 진짜네요. 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정식으로 상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모든 부동산과 회사 주식이 여사님 명의로 이전될 겁니다. 저는 의자에 기댄 채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틀 전만 해도 저는 시댁에서 설거지를 하던 며느리였어요. 어제는 고시원에서 막막한 미래를 걱정하던 이혼녀였죠. 그런데 오늘은 9천억 원의 상속자가 됐어요. 그리고 여사님, 회장님께서 특별히 당부하신 게 있습니다. 뭔데요? 회사 금고에 보관된 봉투가 하나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서연이가 직접 열어보라고 하셨습니다. 변호사님은 안전 금고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내셨어요. 봉투 겉면에 사랑하는 딸 서연에게라고 쓰여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대학교 졸업식 사진, 그리고 결혼식 사진도 있었어요. 아버지가 제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계시는 사진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편지가 하나 더 있었어요. 서연아, 아버지가 가장 후회하는 게 있다면 네가 힘들 때 직접 안아주지 못한 거란다. 너를 멀리서 지켜봤어. 시댁에서 힘들게 사는 모습을 봤지만 아버지가 나서면 네가 더 힘들어질까 봐 참았어. 하지만 이제 아버지가 없어도 괜찮아. 네게 자유를 줄 수 있는 힘을 남겨뒀으니까. 이 재산으로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 내 딸. 아버지는 항상 네 편이야. 저는 편지를 읽다가 주저앉아 버렸어요. 아버지는 모든 걸 보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무시당하며 살았는지.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두신 거였죠. 변호사님이 조용히 물티슈를 건네주셨어요. 회장님께서는 여사님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여사님 걱정만 하셨죠.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슬픔도 있었지만 감사함이 더 컸어요. 아버지는 제게 인생의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여사님,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요? 어제 여사님 전 남편분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예. 민우가요? 네, 여사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들이 알게 됐구나. 제가 재산을 상속받은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 동사무소 이혼 접수 과정에서 알게 되신 것 같습니다. 상속 관련 서류가 함께 처리되거든요.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죠. 저는 화면을 보고 피식 웃었어요.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에요. 받을게요.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차갑고 무시하는 투였는데 오늘은 달랐죠. 서연아, 우리 서연이 어디 있니? 어머니가 너무 걱정했어. 무슨 일이세요? 아이고, 서연아. 어머니가 그동안 미안했어. 어제 화가 나서 그런 거야. 사실 너는 우리 집의 소중한 며느리잖아. 어서 집으로 돌아와. 저는 피식 웃었어요. 변호사님도 상황을 알아차리고 고개를 저으셨죠. 어머니, 저 이미 이혼 신고했어요. 그거? 그거 취소하면 돼. 어머니가 동사무소 가서 다 처리해 줄게. 어서 집으로 와. 민우도 너 찾는다. 됐어요. 저 이제 안 갈 거예요. 서연아, 너 정말 이럴 거야? 네가 재산 좀 있다고 그래? 9천억이 뭐 대단한 거라고.
역시 알고 있었네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어제 제가 나갈 때 뭐라고 하셨죠?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 지키시면 돼요. 서연아, 그건 어머니가 화가 나서.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휴대폰 전원을 껐죠.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앞으로 연락이 많이 올 텐데 무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럴게요. 그리고 여사님,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 인수위계를 시작하시겠습니까? 회사 경영진들이 여사님을 뵙고 싶어 합니다.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네, 하겠어요. 아버지가 평생 일구신 회사잖아요. 제가 제대로 배워서 이어가고 싶어요. 변호사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회장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저는 회의실 창밖을 바라봤어요. 강남 한복판, 빌딩 숲 사이로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죠. 여러분, 그날이 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12년간 누군가의 며느리로 가정부로 살았던 제가 이제는 제 이름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가장 통쾌했던 건 시댁 식구들의 반응이었어요. 어제까지 저를 무시하던 그들이 오늘은 다급하게 연락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절대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그들이 아무리 애원해도 제게는 더 이상 그들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제 휴대폰에는 40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가 있었어요. 시어머니, 남편 시누이, 심지어 남편 친구들까지. 하지만 저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죠. 그리고 그날부터 제 진짜 인생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돈 앞에서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아세요? 저는 그날 이후로 정확히 알게 됐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진빌딩 사무실에 있었어요. 변호사님과 회사 경영진들을 만나는 자리였죠. 정장을 차려입고 회의실에 앉으니 뭔가 낯설면서도 떨렸어요. 박서연 대표님, 환영합니다. 상무님이 악수를 청하셨어요. 대표님이라는 호칭이 아직 어색했죠. 회장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이는 똑똑한 아이야. 언젠가 이 회사를 맡겨도 될 거야라고요. 저는 놀랐어요.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셨다니.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제 휴대폰이 계속 울렸어요. 전원을 꺼놓았는데도 진동이 느껴질 정도였죠. 회의가 끝나고 휴대폰을 켜보니 100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가 있었어요. 시어머니 45통, 남편 32통, 시누이 28통, 그리고 문자 메시지가 가득했어요. 시어머니는 서연아, 제발 전화 좀 받아라. 어머니가 잘못했어. 남편은 여보, 우리 다시 이야기해보자. 12년을 함께 산 사이잖아. 시누이는 언니 제발이요.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저는 문자를 읽으면서 쓴웃음을 지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쥐구멍 찾기도 힘들 거야. 평생 혼자 늙을 거야 라고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말이죠. 오후 2시쯤 회사 로비 안내 데스크에서 전화가 왔어요. 대표님, 로비의 김옥자, 김민우, 김시윤 세 분이 대표님을 찾아오셨는데요. 시댁 식구들이 직접 찾아온 거예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만나볼까 말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죠. 만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에요. 만날게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어요. 저는 로비로 내려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세 사람이 보였죠. 시어머니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남편은 정장을 차려입었어요. 시누이는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죠.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가 달려왔어요. 서연아, 우리 서연이.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저는 손을 뒤로 뺐죠. 어머니, 여기는 제 회사예요. 무슨 일이세요? 아이고, 서연아.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어머니가 그동안 너를 너무 오해했어. 사실 너는 우리 집의 가장 소중한 며느리야. 소중한 며느리요. 이틀 전만 해도 저를 가정부처럼 부렸던 사람이 말이죠. 남편이 다가왔어요. 여보, 우리 다시 이야기해보자. 이혼은 내가 화가 나서 한 말이야. 우리 12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 세월이 어디 가냐? 12년의 세월이요. 그 12년 동안 저는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밥 짓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했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요. 그 12년을 이제 와서 꺼내시네요. 신우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언니, 저 정말 반성했어요. 그동안 제가 철없었어요. 언니한테 정말 잘할게요. 제발 우리 오빠랑 다시 만나줘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어요.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낮췄죠. 서연아, 여기서 이러지 말고 조용한 데 가서 이야기하자. 사람들이 다 보잖아. 여기서 하셔도 돼요. 어차피 할 말도 별로 없는데요. 서연아, 제발 부탁이야. 우리 집안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야. 민우 회사도 힘들고 우리 집도 형편이 안 좋아졌어. 네가 좀 도와줘야 해. 아, 그래서 왔구나. 돈이 필요해서요. 어머니, 제가 왜 도와드려야 하죠? 너는 우리 며느리잖아. 이혼했어요. 어제 접수했잖아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급히 변했어요. 그거는 취소하면 돼. 내가 동사무소 가서. 안 돼요. 저 이미 마음 정했어요. 남편이 큰 소리를 냈어요. 박서연, 12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럴 수 있어? 네 아버지가 돈이 좀 있다고. 이래? 돈이 뭐 그리 대단한데?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죠.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민우 씨, 제 친정아버지 장례식 때 기억나세요? 50분 계셨죠. 딱 50분. 그건 어머니는 가난한 집 장례식에 왜 가야 하냐고 하셨어요. 시은 씨는 언니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세상이 멈추는 건 아니다라고 하셨고요. 신우이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언니, 그건 제가 철없어서. 그리고 제가 장례 마치고 집에 왔을 때 뭐라고 하셨죠? 밥은 차려놨냐고 하셨어요. 저 상복 입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변명했어요. 서연아, 그건 어머니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리고 이혼 신고서 내밀었을 때요. 어머니는 나가봤자 쥐구멍 찾기도 힘들 거야 라고 하셨어요. 시은 씨는 언니 나이에 재혼도 못할 거면서라고 하셨고, 민우 씨는 어차피 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 라고 하셨죠. 세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제게 돌아오라고 하시네요. 왜죠? 제가 9천억 원을 상속받아서죠? 서연아, 그게 아니라. 됐어요. 저는 어머니들이 진심으로 저를 대하는 모습을 봤어요. 제 아버지 장례식 날이요. 그날이 진짜였어요. 지금 이 모습은 가짜예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화를 냈어요. 박서연, 너 정말 이럴 거야? 12년 동안 우리 집에서 밥 먹고 살았으면서 우리가 너 먹여 살렸잖아. 저는 피식 웃었어요. 먹여 살렸다고요? 제가 12년 동안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밥 짓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했어요. 명절 때는 혼자 전 부치고 제사 지낼 때도 혼자 음식 만들었죠. 그게 먹여 살린 거예요? 그래도 우리 집에서 산 거잖아. 알겠어요. 그럼 12년치 가정부 월급 계산해 드릴게요. 월 250만 원씩 12년이면 3억 6천만 원이네요. 계좌번호 주세요. 보내드릴게요. 뭐? 그리고 그 돈 받으시면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우리 이제 남이에요. 저는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뒤에서 시어머니가 소리쳤죠. 박서연, 너 정말 이럴 거야? 너 나중에 후회할 거야.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기분은 시원했어요. 15층에 도착하자 변호사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아요. 아주 좋아요. 그날 오후 저는 시어머니 계좌로 정말 3억 6천만 원을 보냈어요. 그리고 문자를 보냈죠. 12년치 가정부 월급입니다. 이제 우리 남남이에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제가 그들에게 한 마지막이었어요. 돈으로 깨끗하게 정리한 거죠. 여러분, 3억 6천만 원이 아깝지 않았냐고요? 전혀요. 그 돈으로 12년의 악연을 끊을 수 있다면 싸게 먹힌 거죠.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3억 6천만 원을 받고도 더 달라고 했거든요. 일주일 후 변호사님이 서류 한 통을 제게 보여주셨어요. 대표님, 전 남편분 측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요? 재산 분할 청구 소송입니다. 결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읽어봤어요. 남편 측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이었죠. 12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원고 남편은 피고자의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졌으며 피고가 상속받은 재산도 결혼 생활 중 보존되고 증식된 것이므로 재산 분할 대상이다. 저는 피식 웃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재산 분할액으로 4,500억 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전체 재산의 절반이죠. 4,500억 원이요. 어이가 없었어요. 변호사님, 이게 말이 되는 소송인가요? 전혀 말이 안 됩니다. 상속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니라 고유 재산입니다. 게다가 상속이 이혼 이후에 발생했고 결혼 생활 중에 형성된 재산도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대응 소송을 준비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더 가관인 게 있었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또 소송을 걸었거든요. 이번에는 부양료 청구 소송이었어요. 며느리가 12년간 시어머니를 모셨으므로 이혼 후에도 부양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청구액이 월 1천만 원, 향후 20년간 총 24억 원이었어요. 저는 변호사님과 마주 앉아서 웃음이 나왔어요.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하네요. 원고 측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기각될 소송들입니다. 신우이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SNS에 저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죠. 우리 언니는 12년 동안 우리 가족한테 신세졌으면서 이제 돈 좀 생겼다고 가족을 버렸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재벌이 될 수 있죠? 양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글이 온라인에서 퍼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죠. 에휴, 요즘 며느리들 정말 문제다. 12년 동안 시집에서 먹여준 건 생각 안 하네. 하지만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대신 제 입장문을 올렸죠. 12년간 저는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시댁 식구들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명절과 제사 음식도 혼자 준비했고 청소, 빨래, 설거지 모두 혼자 했습니다. 친정아버지 장례식에는 시댁 식구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정부가 아니라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통장 내역을 공개했어요. 제가 시어머니 계좌로 3억 6천만 원을 보낸 기록이었죠. 12년치 가정부 월급을 정산했습니다. 더 이상 서로에게 빚진 것은 없습니다.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 이거 며느리가 피해자네. 장례식에 안 간 게 진짜면 진짜 나쁜 시댁이다. 3억 6천을 줬으면 됐지. 뭘 더 받으려고 하냐? 신우이의 SNS에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고 결국 게시글을 지웠죠. 한 달 후 첫 번째 재판이 열렸어요. 저는 법정에 섰어요. 맞은편에는 남편과 그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죠. 재판장님이 물으셨어요. 원고 측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근거를 설명해 주십시오. 남편 측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12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원고는 피고의 생계를 책임졌으며 피고가 가사노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측 변호사님이 반박했어요. 재판장님, 피고가 상속받은 재산은 이혼 성립 이후 발생한 것으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아닙니다. 또한 상속 재산은 민법상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출합니다. 변호사님은 제가 준비한 증거들을 제출했어요. 12년간의 가사노동 일지, 명절과 제사 준비 사진,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버지 장례식 방명록이었죠. 방명록에는 시댁 식구 단 한 명도 이름이 없었어요. 재판장님이 서류를 검토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원고 측의 청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보입니다. 다음 재판에서 더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십시오.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두 번째 재판은 한 달 후였어요. 이번에는 시어머니의 부양료 청구 소송이었죠. 시어머니가 증인석에 섰어요. 저는 며느리를 12년 동안 친딸처럼 키웠어요. 밥도 같이 먹고 옷도 사주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저를 버리다니요. 재판장님이 물으셨어요. 피고 측 반론하시죠. 저는 증인석에 섰어요. 재판장님, 저는 12년 동안 시어머니와 식사를 함께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항상 식구들이 식사를 마친 후에 혼자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출합니다. 저는 통장 내역을 제출했어요. 12년간 제 명의로 된 카드 사용 내역이었죠. 보시다시피 제가 사용한 금액은 월 평균 15만 원 정도입니다. 모두 생필품과 교통비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사주셨다는 옷은 단 한 벌도 없었습니다. 재판장님이 서류를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재판장님, 저는 이미 시어머니께 3억 6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12년치 가정부 월급입니다. 더 이상 서로에게 빚진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은 제가 이겼어요. 당연히요. 재판장님은 이렇게 판결하셨어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가 상속받은 재산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아니며 피고는 이미 12년간이 가사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다. 법정을 나서는데 남편이 저를 불렀어요. 서연아, 우리 이러지 말고. 저는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어요. 더 이상 그 사람과 할 말은 없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들에게 단 한 푼도 더 주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3억 6천만 원을 줬죠. 그 돈으로 12년의 빚을 깨끗하게 청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그들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아마 포기한 것 같았죠. 재판이 끝나고 한 달 후, 저는 정식으로 한진종합개발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어요. 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출됐죠. 취임식 날 저는 정장을 입고 임직원들 앞에 섰어요. 10명이 넘는 직원들이 박수를 쳐주었죠. 여러분, 저는 박서연입니다. 고 박종철 회장님의 외동딸이자 오늘부터 여러분의 대표이사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계속 말했죠. 저는 경영 경험이 없습니다. 하지만 배우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일구신 이 회사를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직원들이 다시 박수를 쳤어요. 그 박수 소리가 제게는 큰 힘이 됐어요. 대표이사실에 처음 들어섰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넓은 사무실, 큰 책상,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 전경. 이 모든 게 제 것이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더니 아버지의 편지가 하나 더 있었어요. 서연아, 이 자리에 앉았다면 아버지의 뜻을 이어주는 거겠지. 고맙다, 딸아. 회사 경영은 어렵지만 너라면 잘할 수 있어. 아버지가 믿는다. 저는 그 편지를 액자에 넣어서 책상 위에 놓았어요. 아버지가 항상 저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요. 첫 주는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회의, 보고, 계약서 검토. 배워야 할 게 산더미 같았죠. 하지만 저는 하나하나 배워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실무이사님이 보고서 하나를 가져오셨어요. 대표님, 이건 좀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고서를 보니 테헤랄로의 한 빌딩 임대 계약건이었어요. 임차인이 3년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재계약을 신청했다는 내용이었죠. 이 임차인이 누군데요? 주민우산업입니다. 중소무역회사인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민우산업. 제 전 남편 이름이 민우였거든요. 혹시 대표가 김민우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시는 분이신가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빙긋 웃었죠. 네, 잘 알죠. 현재 임대료가 얼마죠? 월 500만 원입니다.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재계약 조건은요? 같은 조건으로 3년 재계약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어요. 재계약 거부하세요. 그리고 새 임차인을 구하세요. 임대료는 시세에 맞춰서 월 1,500만 원으로 책정하고요. 이사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대표님, 그러면 이 회사가 나가야 하는데 그게 목적이에요. 그 회사 내보내세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냉혹했나요? 어쩌면 그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건 사업이었어요. 시세보다 싼 임대료를 받을 이유가 없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그 건물주라는 걸 남편이 몰랐던 거예요. 3년 동안 자기가 제 건물을 빌려 쓰고 있었다는 것도 모르고요. 한 달 후 실무 이사님이 보고하러 왔어요. 대표님, 민우산업 측에서 임대료 인상 철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거절하세요. 그리고 대표이사가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만날 필요 없어요. 계약서대로 진행하세요. 결국 남편 회사는 빌딩에서 나가야 했어요. 월 1,500만 원을 감당할 수 없었던 거죠. 그로부터 6개월 후 소식을 들었어요. 남편 회사가 부도 났다고요. 직원분이 말했어요. 대표님, 민우산업이 파산했답니다. 빌딩 임대료를 감당 못해서 사무실을 옮겼는데 그 과정에서 거래처들이 다 떠났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여러분, 제가 잔인했나요? 어쩌면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제게 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제 아버지 장례식에 오지 않았던 사람, 저를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비웃었던 사람, 그 사람의 회사가 망하는 건 제 책임이 아니었어요. 그저 사업의 결과였을 뿐이죠. 저는 회사 경영에 집중했어요. 아버지의 회사를 더 크게 키우는 게 제 목표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1년 만에 회사 매출이 30% 증가했고 새로운 빌딩 2채를 추가로 매입했어요. 임직원들도 저를 인정하기 시작했죠. 대표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회장님께서 물려주신 회사를 이렇게 발전시키시다니.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제가 해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12년 동안 시댁에서 밥 짓고 설거지하던 제가 이제는 9천억 원대 기업의 대표이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거예요. 올라가는 사람이 있으면 내려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제가 대표이사가 된 지 2년째 되던 해였어요. 어느 날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죠. 대표님, 로비의 김옥자 여사님이 대표님을 뵙겠다고 오셨는데요. 시어머니였어요. 2년 만이었죠. 무슨 일로 왔는지 물어보셨나요? 중요한 부탁이 있다고 하십니다. 저는 잠깐 고민했어요. 만나야 하나 말아야 하나. 10분만 시간 드릴게요. 로비 회의실로 안내해 주세요. 로비 회의실로 내려갔어요.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는데 2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명품 가방도 없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죠. 옷도 낡아 보였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서연아, 아니, 대표님.
제발 우리 민우 좀 살려주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민우가 지금 빚에 쪼들리고 있어요. 회사가 망하고 나서 개인 빚을 많이 졌는데 이자도 못 갚고 있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건 제가 도와드릴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대표님. 아니 서연아. 제발이야. 민우가 정말 힘들어하고 있어. 요즘에는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근근히 살고 있어. 편의점 알바요. 저를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비웃던 사람이 말이죠. 어머니, 그건 민우 씨가 해결하실 문제예요. 서연아. 너도 12년 동안 우리 집에서 살았잖아. 그 정이 어디 가니?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정이요. 제 아버지 장례식에 오지 않았던 그 정 말씀이신가요? 어머니, 저는 이미 3억 6천만 원을 드렸어요. 그걸로 정리됐어요. 그 돈은 진작에 다 썼어. 지금 우리 집은 진짜 어려워. 시훈이도 일자리가 없고 나도 나이가 많아서 일을 못하고. 시어머니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대표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로비 회의실 유리창 밖으로 사람들이 보였어요. 모두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죠. 어머니, 일어나세요. 안 일어나. 네가 도와준다고 할 때까지 안 일어날 거야.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제 아버지 장례식 때 기억나세요? 그건 어머니는 가난한 집 장례식에 왜 가야 하냐고 하셨어요. 민우 씨는 50분 있다가 가셨고, 시은 씨는 오지도 않으셨죠. 서연아. 그건 우리가 잘못했어. 진심으로 사과할게. 그리고 제가 이혼하겠다고 했을 때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죠? 나가봤자 쥐구멍 찾기도 힘들 거야 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아버지를 잃고 시댁에서 위로 한마디 못 받고 오히려 밥을 차리라는 소리를 들었죠. 그게 얼마나 비참했는지 어머니는 아세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도 미안해요, 어머니. 하지만 도와드릴 수 없어요. 저는 일어났어요. 경비님, 이분 좀 모셔다 드려요. 경비가 시어머니를 부축해서 일으켰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울면서 소리쳤죠. 박서연, 너 이러면 안 돼. 너도 언젠가는 나이 들어.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저는 대답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한 달 후, 이번에는 신우이가 왔어요. 시윤이도 많이 변해 있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저렴해 보이는 옷을 입고 있었죠. 언니,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무슨 일인데? 저 지금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요. 제발 언니 회사에 취직 좀 시켜주세요. 시윤 씨, 우리 회사는 공개 채용으로만 뽑아요. 언니, 제발요. 저 정말 힘들어요. 오빠는 빚쟁이한테 쫓기고, 엄마는 아프시고. 그건 안 됐네요. 하지만 제가 도와드릴 수는 없어요. 언니, 저 진심으로 반성했어요. 그때 언니한테 못되게 군 거 정말 후회해요. 저는 시윤을 쳐다봤어요. 시윤 씨, 기억나요? 제가 이혼한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죠? 언니 나이에 무슨 재혼이야? 평생 혼자 늙겠네라고 했어요. 그 말 기억나요? 시윤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제 아버지 장례식에도 오지 않으셨죠. 언니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세상이 멈추는 건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언니, 미안해요. 저도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도와드릴 수는 없어요. 우리 이미 남남이에요. 시윤이 울면서 나갔어요. 여러분, 제가 냉혹했나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제가 힘들 때 단 한 번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시하고 비웃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들이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제 인생을 살기로 했어요. 그들의 인생까지 책임질 의무는 없었죠. 여러분,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27년이 지났어요.
그때 38이었던 제가 이제 65이 됐죠. 세월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어요. 한진종합개발은 지금 국내 10대 부동산 기업이 됐어요. 빌딩도 17채에서 43채로 늘었고 자산 가치는 2조 원을 넘어섰죠. 제가 이룬 성과예요. 저는 재혼하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그래서 외롭지 않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전혀 외롭지 않았어요. 저는 제 삶을 살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원하는 대로 하루를 보낼 수 있었어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고 밥을 차려야 한다는 강박도 없었죠. 5년 전 저는 박종철 효심 장학재단을 설립했어요.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효심이 깊은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재단이에요.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서였죠. 매년 10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그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뿌듯해요. 전 시댁 식구들은 어떻게 됐냐고요? 남편 민우는 지방에서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3년 전에 재혼했다는 소식도 들었죠. 잘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관심도 없어요. 시어머니 옥자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부고 연락을 받았지만 가지 않았어요. 화환도 보내지 않았죠. 저는 그분의 며느리가 아니었으니까요. 시누이 시윤이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산다고 해요. 가끔 SNS에서 보이더라고요. 행복해 보였어요. 다행이죠. 저는 그들을 용서했을까요? 글쎄요. 용서라는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잊었어요. 그들이 제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작아져서 생각할 필요조차 없어진 거죠.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12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제 대답은 항상 같아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정말이에요. 27년 전 그날 이혼 신고서를 들고 집을 나선 그 순간을 저는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날이 제 인생 최고의 날이었어요. 제가 저 자신을 위해 선택한 첫 번째 날이었거든요.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첫째, 절대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미련을 갖지 마세요. 그들은 당신이 힘들 때 절대 도와주지 않아요. 오히려 더 무시하죠. 둘째, 떠날 때는 멋지게 떠나세요. 뒤돌아보지 말고 당당하게 걸어나가세요. 그게 당신을 위한 최선이에요. 셋째,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주는 자유는 정말 소중해요. 경제적 자립은 선택의 자유를 줍니다. 제가 9천억을 상속받아서 자유로워진 게 아니에요. 그 돈이 있었기에 떠날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거죠. 넷째,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과감히 떠나세요. 진짜 가족은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38배 고시원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2조 원대 기업의 대표가 됐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오늘 아침 저는 아버지 산소를 다녀왔어요. 예쁜 꽃을 들고 가서 아버지 앞에 앉았죠. 아버지, 저 정말 행복해요. 사랑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는 삶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삶이요. 아버지의 사진이 따뜻하게 미소 짓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주신 선물 덕분이에요. 자유라는 선물이요. 저는 일어나서 산소를 내려왔어요. 가을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상쾌했어요. 제 차에 올라타서 시동을 걸었어요. 벤츠 S클래스예요. 27년 전 그날 변호사님이 타고 오셨던 바로 그 차와 같은 모델이죠. 핸들을 잡고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에 제가 웃고 있었어요.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지만 눈빛만큼은 27년 전보다 훨씬 밝았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만약 지금 힘든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면, 무시당하고 있다면, 행복하지 않다면, 용기를 내세요. 떠나세요. 당신은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어요. 저처럼요. 27년 전 저는 캐리어 하나 끌고 집을 나섰어요. 앞날이 막막했지만 떠났죠. 그리고 지금 저는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됐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였어요. 박서연 65세 한진종합개발 대표이사.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로운 여자의 이야기였습니다.